거센 비가 몰아치고 있는 가고시마현 마을에 헬리콥터가 착륙하며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어린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 곁엔 흰색 진돗개가 든든히 서 있었고 구조대원들은 이 개가 없었다면 아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미야 유카리라고 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재난관리국에서 16년째 일하고 있어요. 36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정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데이터와 매뉴얼이 전부라고 믿어왔거든요. 2024년 8월 29일 새벽이었죠. 태풍 산산이 가고시마현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51.5m라는 기록적인 강풍이었어요.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죠.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스마 센다이시 재난대책본부로 급파되었습니다. 중산간 마을 세 곳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거든요. 산사태와 토석류로 도로가 끊어지고 통신망도 두절되었어요. 실종자만 12명이었습니다. 자위대 헬기조차 강풍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카미야 과장님, 한국에서 구조견을 파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하 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국 구조 방식은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방법이었거든요. 5년 전 한일 합동 구조 훈련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한국팀의 구조 책임자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감정적 판단을 했어요.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 규정을 어기고 위험 지역에 구조대원을 보냈죠. 결국 저희 팀의 사토 선배가 2차 붕괴에 휘말려 돌아가셨어요. 그날의 충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철저히 데이터 중심의 구조 작업만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한국 방식은 위험해. 감정에 휘둘리면 더 큰 피해가 생긴다고. GPS 좌표, 열화상 카메라, 음향 탐지기, 지진파 탐지 장비. 이런 과학적 도구들이 제공하는 객관적 정보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이나 직감 같은 건 구조 현장에서 금물이었어요. 진돗개 한 마리를 보낸다고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험난한 현장에 개 한 마리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에게는 최첨단 드론이 있고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도 있었으니까요. 구조견 이름이 철이라고 합니다. 7살 수컷 진돗개예요. 7살이면 이미 늙은 게 아닌가요? 젊고 체력 좋은 shepherd나 레브라도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보통 국제 구조 작업에서는 체격이 크고 지구력이 좋은 서양 견종을 사용하는데 하필 중형 크기의 진돗개라니. 더군다나 7살이면 개로서는 이미 중년에 접어든 나이였죠. 그날 오후 3시경 한국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정훈이라는 40대 남성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했죠. 정훈 씨가 데려온 철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철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어깨 높이가 50cm 정도였고 털색은 연한 갈색이었어요.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구조견들처럼 흥분해서 킁킁거리거나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희 최첨단 장비로는 이미 세 지점을 정밀 수색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과연 걔가 우리 과학 장비보다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솔직히 한국팀의 자신감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정훈 씨는 잠시 철이를 내려다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철이는 장비가 아닙니다. 생명체죠. 장비는 프로그래밍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지만 철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이요? 구조 작업에서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위험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논리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생명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그 말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구조 작업에서 예상치 못한 것과 예측 불가능은 바로 위험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수칙과 구조 매뉴얼은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른 구조견들처럼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죠. 그저 깊은 갈색 눈동자로 주변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임시 텐트 안에서 다음날 수색 계획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GPS 좌표를 재확인하고 드론이 촬영한 항공 영상을 다시 분석했어요.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도 면밀히 살펴봤죠.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상으로는 더 이상 수색할 만한 지점이 없었어요. 정말 개 한 마리가 우리의 모든 첨단 장비보다 나을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철이의 그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확신에 찬 표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풍 산산이 남긴 상처는 정말 참혹했어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산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마을 전체가 진흙바다로 변해 있었거든요. 이런 대규모 재해는 처음 봅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높이 20m가 넘는 토사가 집들을 통째로 삼켜버렸고 아스팔트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전신주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뒤엉켜 있었어요. 우리는 자위대, 소방서, 경찰, 해상보안청까지 총동원된 대규모 구조팀을 구성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도 모두 동원되었죠. 드론 5대 투입 완료. 열화상 카메라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음향 탐지기 3대 배치 완료. 지진파 감지 장비도 준비됐습니다. 총지휘본부에서는 대형 모니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정보를 분석하며 수색 지점을 결정했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뚜렷한 반응은 없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는 체온을 감지할 수 없었고 음향 탐지기로도 생존 신호를 찾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히 걸어 들어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철이었어요. 현장 구조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비웃음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동양의 토종개가 이 험한 산을 어떻게 해? 우리 독일 shepherd 구조견들도 어려워하는데 저 작은 개가? 진짜 구조견 맞나? 너무 얌전한데? 장난하는 건 아니겠지?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구조견들과는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우선 체격부터 차이가 확연했어요. 독일 shepherd나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같은 대형 구조견들 사이에서 철이는 한참 작아 보였거든요. 어깨 높이 50cm의 몸무게도 20kg 정도. 거의 절반 크기였죠. 게다가 7살이라는 나이도 문제였어요. 구조견으로는 전성기가 지난 나이였거든요. 보통 3-5살 정도의 젊은 개들을 현장에 투입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철이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다른 개들이 흥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킁킁거리며 짖어댈 때 철이는 그냥 가만히 서서 차분히 주변을 관찰했어요. 저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 너무 조용한데?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구조견이 저렇게 얌전해도 되나? 구조대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철이는 극도로 소란스럽고 복잡한 현장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헬기 소음, 중장비 엔진음,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같은 환경에서도 말이죠.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눈동자는 깊고 차분했고 귀는 항상 주변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정훈 씨가 철이를 데리고 첫 번째 수색 지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지휘본부에서 모니터로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철이, 이쪽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 정훈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철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신중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다른 구조견들처럼 급하게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디뎠고 때때로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분석했죠. 그 모습은 마치 베테랑 형사가 현장을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개가 정말 구조견이 맞나요? 옆에 있던 젊은 소방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요. 지금까지 본 구조견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네요. 저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통 구조견들은 훨씬 역동적이고 적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철이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기 시작했어요. 약 25분 정도 지났을 때 철이가 한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 섰거든요. 그리고는 코를 땅에 바짝 대고 집중적으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뭔가 발견한 건가? 모니터를 보던 우리는 모두 집중했어요. 철이는 여전히 짖지 않았죠. 대신 정훈 씨를 돌아보며 조용히 앉았어요. 그 행동이 마치 여기에 뭔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철이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정훈 씨가 무전기로 연락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지점의 GPS 좌표를 즉시 확인했죠. 이상하네요. 우리 모든 장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곳인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음향 탐지기를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가동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 미약한 신호가 감지되는 거예요.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장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철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조용한 진돗개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1시 40분경이었어요. 철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절벽 아래 위험 지역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철이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정훈 씨, 그쪽은 2차 산사태 경고 지역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저는 급하게 무전기를 잡고 경고했어요. 우리 안전 기준으로는 완전히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지질 분석 결과 추가 붕괴 가능성이 85% 이상이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철이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통해 철이의 움직임을 긴장하며 지켜봤죠. 철이는 가파른 절벽길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발밑에는 불안정한 돌덩어리들과 진흙이 뒤섞여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미친 거 아냐? 저 개가 지금 뭐라는 거야? 사람도 못 내려가는 곳을 개가. 현장 구조대원들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손바닥에 땀을 쥐며 상황을 지켜봤죠. 하지만 철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중했어요.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반드시 앞발로 지면을 확인했어요. 코로는 계속 주변 냄새를 맡으며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있었죠. 마치 수십 년 경험을 쌓은 산악 구조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돌은 피해서 돌아가고 안전한 루트를 스스로 찾아가며 하강했죠. 저게 정말 똑똑하네. 마치 사람 같아.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 구조대원들의 목소리에도 조롱 대신 감탄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15분 후, 철이는 드디어 한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GPS 좌표를 확인해 보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한 사각지대였어요. 드론도 음향 탐지기도 열화상 카메라도 닿지 못한 지점이었죠. 저기는 우리 수색 계획에 없었던 곳인데요. 제가 지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로 완전한 맹점이었거든요. 지형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애초에 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지역이었어요. 철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개들처럼 시끄럽게 짖는 게 아니라 낮고 깊으면서도 지속적인 울음소리였어요. 멍멍멍. 그 울음소리가 계속 반복되자 현장에 있던 베테랑 구조대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잠깐 다른 소리 안 들려요? 뭐가요? 철이가 짖는 소리 말고. 땅 밑에서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헬기 소음과 중장비 소리를 차단하고 집중해서 들어보니 정말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너무나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구조 요청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 같았죠. 철이는 그 생존자가 매몰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거였어요. 맞다. 여기에 누군가 있어. 현장이 일순간 술렁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삽과 전문 장비들을 가져왔죠. 조심해서 파야 합니다. 2차 붕괴 위험이 높으니까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정말로 철이가 우리의 모든 첨단 장비를 뛰어넘어 생존자를 찾아낸 건가? 30분 정도 매우 조심스럽게 토사를 제거해 나간 후 드디어 생존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7살 소년 다이치였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형성된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이 있었어요. 아저씨들 무서웠어요.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다이치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구조대원들은 전문적으로 다이치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죠. 체온 정상, 맥박 안정적. 외상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철이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개가 정말로 아이를 찾아낸 거야? GPS도 드론도 모든 장비가 못 찾은 걸 개 한 마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구조대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16년간 과학적 방법론만 신뢰해왔는데 하루 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이는 다이치가 안전하게 구조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긴 했지만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자랑하려 들지 않았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해낸 것처럼 담담했어요. 철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정훈 씨에게 물었어요. 진돗개는 특별해요.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졌거든요. 특히 철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도우며 자란 아이예요. 그래도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생명의 신비죠. 철이는 기계가 감지하지 못하는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철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 깊은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였죠. 그날 밤 9시. 저는 침수된 구조본부의 임시 텐트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이치 구조 성공 이후로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6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걔가 우리 모든 장비보다 나았다는 건가? 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할까요? 과학적 데이터와 첨단 기술만 믿고 살아왔는데 진돗개 한 마리가 그 모든 걸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텐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 씨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긴 하루였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정훈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헬기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5년 전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는군요. 정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그때 일로 한국 구조 방식을 불신하게 되신 거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기억은 제게 너무나 아픈 상처였거든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어요. 맞습니다. 5년 전 한일 합동 훈련에서 당신네 팀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제 동료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토 선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훈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비난하거나 변명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 현장이었어요. 매뉴얼상으로는 더 이상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죠. 골든타임 72시간도 훨씬 지났고 구조 장비들도 모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하지만 당신네 팀장은 직감적으로 누군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수색을 강행했어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말이죠. 제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사토 선배가 마지못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2차 붕괴가 일어났고 결국 사토 선배만 희생되었죠.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직감이란 게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감정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거든요. 정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도 깊이 반성해야겠네요. 반성이요? 네. 하지만 유카리 씨, 오늘 철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요?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감정과 진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감정과 진심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감정은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워요. 흥분했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충동적이죠. 하지만 진심은 깊고 지속적이에요. 철이는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진심으로 행동해요. 정훈 씨는 텐트 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진심은 신중함을 동반해요. 그래서 철이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었다면 무작정 뛰어들었겠죠. 저는 오늘 본 철이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위험한 절벽을 내려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확인했던 모습. 다이치를 찾고도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던 차분함. 5년 전 그 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진심이었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훈 씨의 진솔한 사과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 구조 방식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그럼 오늘 철이는 다이치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진심으로 위험을 무릅썼어요. 하지만 동시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죠. 그게 바로 진심의 힘이에요. 데이터와 진심. 둘 다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진심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줘요. 둘이 함께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구멍을 따라 내려가면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걸까요? 고집스럽다기보다는 상처받으셨던 거죠. 사토 선배님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커서 마음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정훈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사토 선배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감정적 요소를 배제했던 거죠. 오늘 철이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학과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철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5년 동안 굳게 닫아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거든요. 사토 선배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고요. 혹시 내일 철이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7시. 새로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 저는 철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오늘은 북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겠습니다. 저는 구조대원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철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철이는 오늘도 차분했어요. 정훈 씨와 함께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며 뭔가를 감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철이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코를 킁킁거리긴 했지만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애매한 반응이네요. 정훈 씨가 무전기로 연락했어요. 애매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철이가 뭔가를 감지하긴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GPS 좌표를 확인했어요. 그곳은 3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지역이었죠. 토사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뒤엉켜 있어서 수색이 극도로 어려운 곳이었어요. 우리 장비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를 그 지점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역시 뚜렷한 반응은 없었죠.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어서 신호가 약했어요. 그때 철이가 특이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 곳을 번갈아가며 냄새를 맡는 거예요. 철이가 뭔가 복잡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훈 씨의 말에 저는 더욱 집중했어요. 철이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 지점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5분 정도 지난 후 철이가 드디어 한 지점에서 앉았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짖지는 않았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정훈 씨를 바라봤어요. 여기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정훈 씨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제는 철이의 반응이 확실했지만 오늘은 애매했거든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굴착 작업을 할 만큼 확실한 신호가 아니었어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어제와는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무전기로 물었어요. 맞아요. 철이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과학적 데이터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이의 애매한 신호만 믿고 대규모 작업을 시작할 것인가? 5년 전에 저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확실한 근거 없이는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정훈 씨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진심과 데이터가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죠.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구조대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과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확실한 신호가 없는데. 네. 처리를 믿어보겠습니다. 굴착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진행이 매우 느렸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요? 다른 곳을 수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닐까? 그런데 3시간째 되던 순간 드디어 뭔가 발견되었어요. 여기 공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어요. 70대 노인분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베테랑 구조대원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복잡한 구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 철이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직접 접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이가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정훈 씨가 철이를 따라가며 말했어요. 철이는 위험한 정면 접근을 피하고 측면에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냈어요. 정말 똑똑하네. 구조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철이가 제시한 경로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결과 안전하게 노인분을 구조할 수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철이가 없었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거야. 접근 방법까지 알려주다니. 정말 신기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철이는 단순히 생존자를 찾는 것을 넘어서 안전한 구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건 정말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이틀간의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일본 재난청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 진돗개 철이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었거든요. 카미야 과장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재난청 본부장이 말했어요. 저는 지난 이틀간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철이가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다이치를 찾았는지, 복잡한 매몰 현장에서 안전한 접근 루트까지 제시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행동이 얼마나 신중하고 계획적이었는지 말이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우리 최첨단 장비들이 완전히 놓친 걸 개 한 마리가 정확히 찾아냈다는 게. 동물 행동학 전문가인 사토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난청 연구팀이 3일간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들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처리의 수색 패턴, 체력 배분, 위험 회피 행동, 인간과의 상호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죠. 첫 번째, 후각 반응 거리 분석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상세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독일 셰퍼드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전문 구조견들의 냄새 감지 범위가 반경 50m 내외인데 처리는 무려 85m까지 명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 1.7배 뛰어난 수치죠.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예요. 오탑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회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두 번째, 기억력 기반 경로 재추적 능력입니다. 또 다른 복잡한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처리는 한 번 지나간 길을 정확히 기억해서 최적의 루트를 스스로 개척합니다. 이는 일반 구조견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실시간 학습형 패턴이에요. 마치 3차원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데이터들이었어요. 저는 지난 이틀간 본 처리의 신중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세 번째, 가장 특이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특별히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인간과의 비언어적 교감 반응도를 정밀 측정했는데 처리는 다른 모든 구조견들을 압도하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것처럼 행동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예를 들어 구조대원이 불안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처리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반대로 구조대원이 확신에 차 있으면 처리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인간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행동 패턴을 즉석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단순히 후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 능력까지 극도로 발달했다는 거였죠. 네 번째, 위험 판단 및 회피 능력입니다. 처리는 2차 산사태나 추가 붕괴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미리 회피합니다. 전문적인 지질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본능적으로 위험한 지형과 안전한 지형을 정확히 구분해내죠. 이는 수천 년간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으며 진화한 진돗개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생존 능력으로 분석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처리의 놀라운 능력들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 체력 및 지구력 관리 능력입니다. 처리는 장시간 수색 작업에서도 체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언제 쉬어야 하고 언제 집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요. 이런 자기 관리 능력은 다른 구조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처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냅니다. 어제 70대 노인 구조 상황에서 보여준 우회 경로 제시가 대표적인 예죠. 이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고도의 사고 능력입니다. 연구팀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어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처리의 구조 능력은 단순한 훈련이나 품종 개량의 결과가 아닙니다. 유전적 특성, 환경적 적응, 그리고 인간과의 수천 년간 깊은 유대 관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진화의 산물입니다. 동물 행동학 전문가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다른 서양 견종들과 달리 주인과의 1:1 관계를 절대적으로 중시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아주 미세한 감정 변화, 심지어 호흡 패턴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어요. 처리는 이런 진돗개의 천부적 특성이 극한까지 발현된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재난청 본부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공식적인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처리의 구조 능력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과학기술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 인간과 동물 간의 깊은 교감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차원의 능력입니다. 연구팀장이 단호하게 결론지었어요. 한국은 정말 개도 다르게 키우는군요. 본부장이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한국의 진돗개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애완동물이나 작업견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오며 공진화한 진정한 동반자였던 거죠.
구조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5일 후 가고시마 현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풍 산산 피해 복구 공로자 표창식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현청 대강당에는 구조대원들, 지방 공무원들, 그리고 구조된 다이치와 70대 노인분의 가족들까지 참석했죠. 이번 표창식의 가장 특별한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가고시마현 지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도 단상 아래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진돗개 철이에게 가고시마현 명예구조견 특별훈장을 수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철이는 정훈 씨와 함께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죠.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드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철이는 이번 태풍 재해에서 2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모든 첨단 과학 장비가 발견하지 못한 완전한 사각지대에서 생명을 찾아낸 공로는 정말 위대합니다. 지사가 철이의 목에 특별히 제작된 금메달을 정중히 걸어주었어요. 철이는 얌전히 서서 메달을 받았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표창식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걔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철이야, 정말 미안했어. 처음에 너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봤던 내가 완전히 틀렸어. 철이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제 손에 얼굴을 부드럽게 비비고 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죠. 그리고는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 모습은 말없는 용서이자 따뜻한 위로였어요. 5년 전 사토 선배를 잃고 나서 저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감정이나 직감 같은 건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심과 과학이 함께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철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깊은 갈색 눈동자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 했어요. 유카리 과장님도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정훈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철이 덕분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현청 로비에서 열린 작은 환송회에서 더 많은 감동이 이어졌어요. 철이와 한국 구조팀이 내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쉬워했거든요. 철이가 없었다면 우리 다이치는. 다이치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철이를 애정 어린 손길로 쓰다듬었어요. 다이치는 철이 옆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죠. 멍멍이 아저씨, 한국에 가도 다이치 절대 잊으면 안 돼. 다이치가 철이를 꼭 안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철이는 다이치의 뺨을 살짝 핥아주었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구조된 70대 노인분의 딸도 철이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지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게 정말 신기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한국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일주일 전만 해도 의심과 조롱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구조대원들이 이제는 모두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철이를 대했어요. 젊은 소방관 하나가 철이에게 다가와서 진솔하게 말했어요. 철이야, 너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어.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4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도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평생 구조 일을 해왔지만 이런 개는 정말 처음 봤어. 너무 고마웠어.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철이가 바꾼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철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환송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철이와 조용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현청 앞 작은 정원에서 철이는 차분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훈 씨,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철이는 자신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정훈 씨는 잠시 철이를 바라보더니 생각 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철이는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사람을 도우는 것, 그게 철이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하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 맞아요. 그게 진돗개의 진짜 매력이에요. 강인한 정신력과 겸손한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저는 철이 곁에 조용히 앉아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철이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5년 동안 단단히 닫아둔 마음을 내가 열어줬거든. 철이는 제 말을 듣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앞으로는 과학적 데이터와 생명에 대한 진심을 모두 믿는 구조관이 될게. 너처럼 신중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철이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작별 인사였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철이와 작별했다. 겨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철이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었다. 진심과 겸손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준 진짜 선생님이었다. 철이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과학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명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소중한 진리를 말이죠. 철이와 작별한 지 3개월 후, 저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에 한국 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목적지는 진돗개의 고향 진도였죠. 유카리 과장, 정말 한국으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부서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16년간 해외 연수는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던 제가 갑자기 한국행을 자청했으니까요. 네.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고 한국의 구조 시스템도 배우고 싶어요. 철이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철이를 통해 제가 몰랐던 세상을 봤거든요. 2주 후,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간의 연수 일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철이의 고향 냄새 같다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전라남도 진도였습니다. 철이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KTX를 타고 목포까지 간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진도대교를 건넜어요. 와, 정말 섬이구나. 진도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바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섬이었죠. 진돗개 테마파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진돗개 보존의 김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태풍 때 저희를 도와준 철이 때문에 왔어요. 아, 철이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죠. 김 회장님은 저를 진돗개 사육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진돗개들이 있었는데 모두 철이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조용하면서도 지적인 눈빛 말이죠. 진돗개는 왜 이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5천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단순히 기르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는 거죠. 김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철이는 어떻게 구조견이 되었나요? 철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구조견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일주일간 진도에 머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돗개들이 어떻게 사람과 교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받는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개를 어떻게 대하나요? 가족이죠.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철이가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말이죠. 진도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국민안전처에서 2주간 연수를 받았죠. 한국의 구조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협력을 더 중시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찾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팀이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정신이었구나 싶었죠. 서울에서의 연수 중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정훈 씨였습니다. 유카리 씨, 정말 한국까지 오셨네요. 네. 철이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철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후배 진돗개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정훈 씨는 저를 철이가 있는 훈련소로 데려가 주었어요.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철이는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철이야, 나야. 기억나? 철이는 저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손을 핥아주었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이가 요즘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훈 씨가 말했어요. 정말로 철이는 젊은 진돗개들을 이끌며 훈련하고 있었죠. 마치 선배처럼 말이에요. 철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네. 그런데 철이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진돗개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국에서의 3개월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진돗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죠. 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철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구조 기술이 아니었어. 조용하지만 강한 책임감, 말없는 충성심,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지. 한국에서 보낸 3개월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데이터와 과학만 믿던 차가운 구조관에서 진심과 사람을 중시하는 따뜻한 구조관으로 말이죠.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구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과학적 데이터와 인간의 직감, 첨단 장비와 동물의 본능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 접근법이었죠. 과장님이 만든 새 매뉴얼 정말 혁신적이네요. 부하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철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과학과 마음이 함께해야 진짜 구조가 가능하다는 걸. 지금도 저는 가끔 철이 사진을 봅니다. 조용하고 깊은 눈빛의 철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작은 스승이죠. 그리고 확신해요. 진짜 영웅은 말이 없다는 걸. 한국의 진돗개 철이처럼 말이에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는 걸 철이가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까지 감동주점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